10만 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주말의 영향이란 예상이 가능한데요. 주말인 걸 감안을 해도 최근 동향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추세거든요. 일단 방역당국은 이게 주말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듯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인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야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이거나 아주 조금 높은 증가세를 보이겠죠. 부디 후자의 길을 빌면서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3월 2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왔습니다. 김인혜님, 웅디 전 코로나 자가 격리 일주일 지내고요. 오늘 회사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걸리면서 저희 가족이 릴레이로 걸리고요. 저는 11일 동안 집에서 남편과 아이 삼시세끼 밥을 차리느라 더 힘들었네요. 엄마는 몸도 아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 윤형아님, 집콕 생활 중이에요. 오랜만에 마녀사냥 봤어요. 옹디의 애띤 모습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도 뭐 있었지만 지금 부드럽고 차분한 모습도 참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저게 언제 땐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줄어든 게 일시적인 그 주말 효과가 아니라 확실한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탄이기를 바라보면서 한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뭔가 이렇게 우리 속도감 있게 시작하니까 네. 이것도 색다른 맛이 있는데 걸그룹 같네요. 종종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탁 맞게 뭔가 그러니까 쾌감이 있었어요. 안무를 짠 것처럼. 맞아요. 다음번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727님께서 두 분이 어떤 때는 엄청 떡띠 같아들 보이고 어떤 때는 되게 귀여운 남매 같아요 문자 주셨습니다. 남매라고. 좋아요. 저 어릴 때 오빠 있는 애들 부러웠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띠동갑 오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국보 외국 법인이 샀다입니다. 국보를? 네, 예. 얼마 전에 우리 애지중지 뉴스에서도 국보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 간송미술관이 내놨던 국보가 외국 법인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미술관이 경매에 내놨던 국보 금동 3존 불감이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에 팔린 건데요. 다만 소유권의 51%의 지분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예. 보관이랑 관리도 이곳에 하도록 맡겼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낯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금동 3존 불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일제에 뺏길 뻔했던 것을 간송 전형필 선생이 거금을 들여서 샀던 거고요. 친손자 전인건 미술관장이 국보 개미명 금동 3존 불입상과 함께 2달 전에 경매에 내놨던 국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맞아요. 이게 근데 애초에 외국 법인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였나요? 일단 국보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시 같은 사유로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해외로 갖고 나갈 수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국보니까. 그렇죠. 네, 국보를 구매한 외국 법인 D사는요. 디지털 투자자들의 개 조직인데요. 가상화폐 국보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가상화폐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금융업체이고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네. 그렇군요. 얼마에 팔렸나요? 구매 금액은 25억 원이고요. 당초 경매에는 추정가 28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조금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네. 사실 가치는 개미명 금동 3존 불입상이 조금 더 높은데 금동 3존 불감을 택한 건 국립중앙박물관에 양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여 명이 모여서 자금을 모으고 요거로 투표를 정하다 보니까 국보를 두고 혹시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지분을 기증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제에 빼앗길 뻔했던 것들을 간송 선생이 거금을 들여 사들였다라는 맥락이 있는 그런 국보인데 이게 저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웅디의 시각처럼 예. 이렇게 낯선 거래에 대해서 문화재계에서도 국보를 외국 법인에 넘긴 것도 좀 석연찮고 그리고 재단이나 단체가 주식처럼 지분을 나눠서 공동 소유하는 이 방식도 좀 석연찮다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예. 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민지들 소득은 적고 빚은 많다입니다. 민지가 뭔데? 우리가 MZ세대의 별칭을 민지라고 붙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를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20년 전 같은 연령대의 젊은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에 근거한 건가요? 맞아요.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MZ세대로 매겨진 현재의 MZ세대가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1.4배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기는 했지만 X세대 그리고 BB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근로소득이 2000년 같은 연령대의 1.5배 그리고 1.6배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융 자산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MZ세대의 금융자산 2001년에서 2018년에 정체가 됐었고요. 특히나 취업난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자산 축적을 위해서 종잣돈 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총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MZ세대, 현재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 그러니까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X세대, BB세대를 훨씬 크게 웃도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데이터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지금 가장 큰 경쟁력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자산은 줄고 빚은 늘었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MZ세대들이 보다 안정감 있게 자산을 구축하는 게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숙제다라고 보여지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금융상품 또 되게 쓸데없는 거 많이 판매할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맞아요. 현명하게 잘 따져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맞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세대의 합성어로 민지라는 별명이 있는 세대는 무엇일까요? 1번 MZ세대, 2번 X세대, 3번 BB세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요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으실 7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러브 네버 펠트 so good, 또 오아시스의 썬데이 모닝콜 두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예예 빰 빰빠바빰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MZ세대였죠. 박민철님, 김미선님 선정답자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상범님, 6943님, 손혜정님, 박준범님, 6955님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무법지대에 있는 날이죠. 쇼펜 미셸 파이퍼 주연의 2002년도 작품 I am Sam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어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 김유진 KJ 무법지대. 김우진 KG가 뭐야? 루피가
당신보다 6년은 더 성숙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키울 생각입니까?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하죠? 어떻게 자신합니까? 네. 저는 시간이 많았어요. 생각할 시간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건 지속성과 또한 인내심과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척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도요. 사랑도 필요합니다. 루시가 말한 것처럼요. 빌리에게 가정을 줬고 저는 최선을 다했죠.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요. 가끔 인내심을 잃기도 하고 그 애가 어린애라는 걸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같이 삶을 꾸렸고 서로를 사랑해요. 아, 역시 엄청 잘하죠. 우리 허펜의 연기. 우리 신희진 변호사님이랑 하나문 평론가가 네네. 정말 그 성우의 길을 걷지 않은 게 얼마나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다행인지. 일부러 우리가 먼저 하려니까 네. 김효한 케이지가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방해를 김원 케이지라고. 김호진 케이지. 김우진. 제가 원래 케이지와 K한 김효지라는 제가 그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에 이은 또 하나의 케이지. 나 갑자기 김유 그래가지고 나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김유 특전대를 어떻게 기억하지? 동질감 느꼈어요. 네. 김유 좋아합니다. 특전대를 기억하다니. 네. 제가 이 기회에 김요한 케이지님께 예. 줄거리 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그렇군요. 처음에 또 방해를 하네요. 정말 네. 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방송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읽은 거를. 아무튼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의 쇼펜 미셸 파이퍼 주연의 2002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I Am Sam 만나보겠습니다. 흥만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원환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요한 케이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 김미숙님이 어머 신진 변호사님 오늘 핑크 공주님이시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또 포스터에 또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로 찍어야 되니까 발랄하게 한번. 다코타 패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발랄한 분위기 옷을 꺼낸 다음에 김두래님은 와 유진 변호사님 천사인 줄. 맙소사. 오늘 뭐 그냥 야. 천사가 자기 이마를 이렇게 때리네요. 그 밑에 정혜리님은 나몽님 오늘 미국 죄수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2주 만에 나와가지고 듣는 말이. 어때요, 언원 평론가님? 그 이제 다 완쾌되신 거죠? 네, 완쾌됐고요. 예. 8일 동안 좀 격리돼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나는 걸릴 줄 몰랐는데. 걸릴 줄 몰랐다고요? 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걸릴 줄. 언젠간 조만간 걸리겠거니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걸리고 나니까 예. 그래 걸리고 빨리 지나가는 게 낫겠다.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평론가님 제가 진심으로 조언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탁구 좀 그만 치세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탁구를 그렇게 아니요. 실내에서 치면 당연히 걸리지. 아니 탁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탁구장에서 네. 걸렸다고 안 그랬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탁구를 치긴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한 주말에는 그냥 집에 있어요. 예. 예, 근데 집에 있는 동안 걸렸어요. 탁구가 아니라 네네네네. 집에서 연습. 집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 건가요?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집에 혼자 있는데 하긴 근데 요즘에 진짜 그냥 네. 옷깃만 스쳐도 없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네네.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맞아, 우리는 그냥 우리 2인도 괜찮다, 꽉 찬다. 오디오가 비지 않네.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자, 오늘 만나볼 영화가 쇼펜 주연의 영화 I Am Sam. 야, 이 영화가 2002년도 영화였군요. 월드컵 때 영화네. 20년 됐네요. 정말 딱 세상에. 20년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 아무튼 쇼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막 이 관련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쟁 발발하고 나서
직접 가가지고 또 그쵸. 촬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왔다면서요? 지금 미국으로 갔고요. 예. 걸어서 갔대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폴란드 국경을 이제 차로 넘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서 걸어서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난민들 행렬 다 찍었겠다. 네, 이거 샷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쇼펜 형님. 자, IM쌤 20년 전 영화. 한번 한 줄 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 바보 쌤과 딸 루시의 생존기. 예, 너무 정직한. 정직하기도 하고 굉장히 원래는- 새초롬하시게 하시네요. I am 쌤이라서 I am 이렇게. 네. 허노문 평론가님. 저의 한 줄 평은요. 이들 부녀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혜영 케이지.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방어선을 지켜내기 힘든 영화. 맞아, 진짜 그랬어. 네.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다코타 패닝이 참 이 영화에서 정말 그 애기애기한 모습. 그쵸. 엄청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이제 완전 성인이죠. 예. 네. 근데 다코타 패닝 같은 경우 IM쌤 나왔을 때가 사실 그때가 전성기라고 할 네, 수 그쵸.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고 IM쌤의 연기에 또 힘입어서 또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말 그때 대단한 영화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죠. 우주전쟁 영화 진짜 좋은데. 네, 정말 좋아요. 그렇죠. 우주전쟁은 진짜 걸작인 것 같아. 그렇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너무 대단한 게 나 네. 우주전쟁 오히려 시사회 때 옛날에 보고요. 되게 실망했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뭔가 원작 이상의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네네. 근데 그냥 원작 그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뭐야 이거 그럴 거면 뭐하러 봐. 이랬다가 볼 때마다 너무 감동받고 너무 새로워. 진짜 완벽한 것 네. 같아 진짜. 네. 대단한 감독입니다. 참. 근데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봤을 때 어. 그네를 타는데 꼬마 애기가 나와요. 근데 네네. 다코타 패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때문에 다코타 패닝이 다시 나와요. 그네를 네네. 타면서. 그래서 아니 저거 애기 때 한번 저 장면을 찍었나 할 정도로 했는데 알고 그쵸. 봤더니 다코타 패닝 동생이 네. 그 자신의 언니의 아역으로 더 어린 아역으로 나왔더라는 패닝. 거더라고요. 어. 네. 그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첫 장면이. 그렇죠.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동생. 패닝가의 그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죠. 네. 심지어 자- 동생이 지금 더 잘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영화계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패닝 자매, 올슨 자매. 올슨 자매. 올슨 자매. 맞아요. 올슨 자매 너무 좋아요. 그네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이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영화 보면서 참 눈물 흘리지 않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 영화 IM쌤 어떻게 보였어요, 하남 평론가님? 저는 이제 딱 보게 되면 쇼펜이라는 배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쇼펜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 출연할 때 단순하게 영화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기와 영화가 사회적인 발언을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거든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젊었을 때는 완전 사고뭉치. 네. 악동. 네, 맨날 네. 저기 뭐야 저러다가 찰리신 꼴나지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맨날 맞아요. 사고 치고 뭐 이렇게 그 뭐죠 머그샷이라 그러나? 네, 먹어서 네네. 찍히고 먹으샷 찍기도 찍히고. 하고. 그렇죠. 음주운전하고 막. 네. 근데 지금 뭐 완전 사회운동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연을 하니까 예. 쇼펜이 출연을 했다면 정말 이 영화는 한번 뭔가를 이야기하겠구나, 그거 봐야 되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 쇼펜과 더불어서 다코타 패닝이라는 아역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잘할 줄이야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윌리엄 데포 나오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 적당하지 않은 환경에서 엄마가 아이를 그쵸. 키우는데 그 엄마가 헨리고 딸이 이제 문이에요. 근데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해요. 딸도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아예 아동보호국에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맞아요. 양육권을 네, 그냥 아이 엄마인데 친모인데도 양육권을 뺏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미국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아이 친권, 친모, 네네. 친부를 상대로 이렇게 양육권을 아예 뺏어가는 수송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그 정말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이 부모지만 친모지만 친부지만 키워도 되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양육권 분쟁 소송을 한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아이가 좋은 환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IM쌤에서는 아니 단지 조금 아빠가 좀 딸보다 조금 더 느리다고 해서 네네. 아이를 데려가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또 같은 그렇죠.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제도가 다른데, 네. 근데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데리고 가도 잘못 자라가지고 가서 또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네네네. 자라게 되고, 우리나라랑 결국에 결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하게 되고. 근데 영화에서는 좀 약간 이제 시각을 달리하는 게 그 양육권 분쟁 소송을 하면서 그 아동보호국에서는 이래요. 내가 지금 뭐 저렇게 정이 많은 아빠 밑에서 딸이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몇 년 후엔 다시 저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랑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차라리 좋은 가정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거든요. 그렇구만. 네, 개입되는 이유는 뭐 더 좋은 그래.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근데 또 우리 하나만 평론가님이 초반에 읽어주신 그 명대사 있잖아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명대사였어요? 아 역시 다르네요. 예, 딱 제가 읽어주면 뭔가 이렇게 딱 머리에 와서 박히죠. 그렇죠. 울림이 있죠. 이 명대사가 사실은 이 영화에 나왔지만 이게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이 사람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대사를 인용한 거예요. 걸작이지. 네. 끝내주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어렸을 때도 보고 막 엄청 울었는데. 엄청 정말 그야말로 눈물바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네. 주말의 명화에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보고 맞아요. 부모님이랑 보다가 엄청 울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나중에 크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를 이해하고 운 거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랑 안으면서 울잖아. 애가 막 네. 울잖아요. 나 그냥 그 장면 보고 그냥 괜히 운 거야. 같이 따라서 울컥 울었거든요. 내가 그걸 이해할 리가 없지 그 나이에. 그 네. 진짜 지금 보면 너무 걸작이죠. 그 영화 속에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의 대사를 인용했군요. 인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능력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봤던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기억해내면서 사실은 이건 준비하지 않았던 미셸 파이퍼도 변호사도 몰랐던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감동을 줬는데 그 대사를 좀 까먹어서 네. 그 친구가 도와주면서 그렇구만. 그게 들통이 났죠. 네.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걸 멋있었어요. 제가 다시 되살렸군요. 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더스틴 호프만과 네. 우리 우리 저기 션 펜? 크레이머 네, 메릴 메릴 스트립. 스트립. 메릴 스트립 네. 그 두 분이 연기하는 그 최고의 어떤 걸작 영화 속의 대사인데 네. 허나문 평론가가 그걸 읽어주셨고 그러면서 그 감동을 다시 살려내고. 전혀 몰랐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신유진 변호사님이 제 이름 딱 부르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가 명대사였지? 알겠습니다. 허나문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 영화 보게 되면 눈물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연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연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은 영화의 어떤 스크린을 넘어서는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 양육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지. 문제인데 근데 어려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더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영화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막 무슨 뭐 엄청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워낙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마음을 움직이게 맞아요. 하는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김현 케이지? 저는 얼마 전에 좀 자전적인 얘기인데 어. 그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 조카를 처음 만났거든요. 100일 된 조카를. 걔가 진짜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어떨 땐 엄청 100일이니까. 예, 100일이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 애기인데 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뭐 이러겠다 하는데 되게 그걸 제 동생이 저랑 성격이 비슷한데 그걸 꾹꾹 참으면서 이제 다 이제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고 애기가 계속 울고 예,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애 말을 막지 않고 다 듣고 그러니까 첫째는 또 3살이거든요. 그 말을 다 듣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겠죠. 네, 만약에 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이 영화 어떻게 볼까 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감각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 영화 이 IM쌤은 어떤 모습일까? 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야, 아기가 계속 울고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네. 이 IM 쌤도 그렇고 예. 또 7번 방의 예, 선물이라는 예. 작품도 맞아요. 그렇고 예. 부모 관객들이 많이 관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눈물, 샘을 그렇군요. 흘렸다는 예. 이야기가 있죠. 눈물샘을 자극했다. 네네네. 눈물샘을 흘리면 큰일 납니다. 네. 눈물샘을 흘리면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쵸. 그때는. 네. 코로나보다 훨씬 큰일 나는 거야. 맞아요. 눈물, 샘을 자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영화 줄거리 김현 KG가 읽어드리는 영화 줄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거리인데. 네. 별다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샘은 지적 장애로 인해 7살 지능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샘은 여성 노숙자 레베카와 하룻밤을 보내는 바람에 임신한 딸을 얻게 되었는데 출산 직후 레베카는 둘을 덩그러니 남긴 채 떠나버리죠. 좀처럼 아기를 키우는 방법을 몰랐던 샘은 주위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 애니에게 도움을 받고 비틀즈의 노래처럼 루시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를 소중히 길러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루시는 아빠보다 똑똑할 만큼 훌쩍 자랐고 지능과 생활 면에서 루시를 양육할 능력을 의심받은 샘. 결국 둘은 헤어져 루시는 시설로 옮겨지고 말죠. 실에 빠진 샘은 다시 루시와 함께 살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결심을 하고 잘 나가는 엘리트 변호사 리타를 찾아갑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던 중 또다시 리타에게 변호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샘. 그만 주변 시선을 의식한 리타는 로펌 동료와 직원들에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엉겁결에 무료 변호를 자처하는데요. 이 재판은 그야말로 불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루시는 곧 입양될 위기에 처해버렸고 재판에서도 궁지에 몰린 샘은 루시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얘기만 들어도 벌써 슬프다. 그래도 초반에 맞아요. 비하면 예. 초반에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 그쵸. 했던 예. 거에 비하면 예.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감동이 드네요. 좀 덜하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인정하시는군요. 네네. 네. 이렇게 깔고 가는 게 아예 언급을 안 해야겠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네. 잠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요. 짧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요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뺏어가나요, 양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일단 없고요. 그러면은 부모면은 계속 친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동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거 없죠. 체제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궁금하신 거 좀 이따 이제 법률적으로 하겠지만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한국말도 못하는 엄마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 예, 이런 그 경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예,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안 된다는 거.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IM쌤에서 쇼펜의 딸 루시 역할로 나온 배우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죠. 드라마 테이큰, 영화 뉴문, 나우 이즈 굿에서도 활약을 한 바 있는 큰 눈망울이 인상적인 이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엠마 왓슨, 2번 다코타 패닝, 3번 스칼렛 요한슨. 힌트. 요즘 이 배우의 영화를 보면 다 컸다. 괜찮은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닉 케이브의 Let It Be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Full of sorrow waves of 무법지대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쇼펜 또 미셸 파이퍼 주연의 2002년 작품이죠. 영화 I Am Sam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명년님께서 딸이랑 IM쌤 보면서 몰래 울다가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소리에 눈물 콧물 막 쏟아냈던 기억이 나네요 해주셨고, 그렇지, 극장에서 많이들 울었지. 그렇죠. 김하연님은 아이가 없을 때 보고 펑펑 울었었는데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IM쌤 다시 보고 싶네요 해주셨고, 김문배님께서는 다코타 패닝 하니까 안경 벗은 데프콘님이 생각나네요. 이거 한때 와 대박.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때. 야, 이것도 한때 얘기다. 우리 김문배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우리 방금도 이제 노래들 쭉 들으면서 네. 2부 마지막 곡도 레드비였고 그렇죠. 영화 전반적으로 이제 비틀즈 노래가 많이 나오고 네. 아이의 이름 루시도 사실 루시 더 다이아몬드 그쵸. 예, 네. 거기서 따온 맞아요. 거고 비틀즈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영화 네네. 속에서. 그 변호사 리타를 보면은 샘이 러블리 리타라고 부르잖아요. 러블리 리타. 또 리타 성이 비틀즈 멤버 조지 해리슨이랑 성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에서 보시면 그 루시랑 자기가 멀어져선 안 되는 이유로 샘이 그 미셸의 어떤 일화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 폴 맥카트니가 쓴 앞부분을 넘겨받은 존 레논이 I love you, I love you 그 파트를 쓴 게 이 비틀즈 해체 때 온 세상이 울었던 이유라고 하잖아요. 이거 처음 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대사가 정말 극적인 대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이게 서로 이렇게 곡을 쓰면서 기여도 측면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늘 그렇지 비틀즈. 예, 왜냐하면은 그 예스터데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예. 폴 맥카트니가 100% 다 썼는데 그 이름을 그 저작권을 등록할 때 이름을 레논 맥카트니라고 냈거든요. 근데 전체 그 비틀즈 곡이 213곡인데 그 중에 144곡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고 폴 맥카트니가 그 공동 이름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맥카트니 레논으로. 그랬더니 존 레논의 아내인 당시 아내인 오노 요코가 예. 이거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폴이 우리 원래 솔로로 노래를 하고 존이 작사 작곡을 전혀 안 했으면 내가 이름 순서를 바꿔도 좋다는 합의 사항이 있었어. 그래갖고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불화설도 있었고 서로 신을 한 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받아서 곡 작업을 하고 해체를 하면서 하나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다라고 이제 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틀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샘이 전문가였군요. 그렇죠. 엄청난 아. 전문가죠. 그 존 레논하고 이 폴 맥카트니는요. 사실 그 아까 전에 노래가 나왔었는데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가 뭐라고 했냐면 민트 초코의 관계와 같다. 민트 초코의 관계가 같다.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다른 맛을 가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뭐 성격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그런데 둘이서 그렇게 곡을 쓰니까 놀랍다 이런 식으로 네 노엘 갤러거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엘 갤러거가 욕을 섞지 않고 한 말 오랜만에 이용 들어가지고 아주 새롭네요. 네, 노엘 갤러거는 늘 욕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비틀즈가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요. 이게 왜 맞아, 그러냐면 정말 그래. 진짜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제작하기 전에 그 장애인 시설로 가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이 비틀즈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제시 넬슨 감독이 신기하다. 예, 원래는 비틀즈 악곡을 쓰려고 했는데 예. 그 뭐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뭐 스케줄상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언론엔 얘기했지만 비용 측면이나 이제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비싸겠지. 예, 모든 이게 그 당시 좀 유명했던 가수들한테 커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완성을 했는데 사운드 트랙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들으셔도 정말 끝내주고요. 이걸 커버로 해서 쓰는 게 더 쌌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틀즈 노래는 다 커버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커버할 때 예. 그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맞아요. 뭐냐 하면 그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수들이 부를 때 원곡 그대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원곡 그대로 불러달라.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극 중에 이제 쇼펜이 연기한 인물이 예. 좀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루틴이 바뀌면 안 되는 네. 걸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루틴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것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 비틀즈 앨범을 커버할 때 가수들에게는 그것을 좀 이해해서 노래를 그대로 좀 불러달라. 너무 큰 예. 자유도를 가지고 부르면은 그쵸. 리메이크를 못하게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하고 초를 완전히 똑같이 하게 맞아요. 했대요. 네. 아하. 그것도 그 신기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맡은 뮤지션들이 워낙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라서 그 의외였는데 폴 웨스터버그라던가 셰릴 크로우, 셰릴 크로우. 예, 밥 딜런 아들 제이콥 밴드가 이제 더 월플라워즈라고 그리고 유명한 그 펄잼의 보컬 에디 베더도 있고요. 또 뭐 벤폴즈도 있고 네. 장난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틀즈 앨범 자켓에 나오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에비로드. 네, 풍선 들고. 길 네, 건너가는 풍선 모습들이 귀엽게 나오고. 그래요. 네. 이 영화 OST 참 좋습니다. 네. 한번 기회 되시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퇴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영화 속 원픽 장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골라볼까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네, 뭐 저부터 하면요. 예. 그 식당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예. 그 중에 미셀 파이퍼가 연기한 변호사와 그리고 이제 미셸 쇼펜. 파이퍼. 네, 가가지고 이제 쇼펜이 노란 콩과 그다음에 그 초록 콩이 섞여 있는데 예. 나눠서 달라고. 어. 그랬더니 종업원이 엄청 막 좀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어. 그런 다음에 미셀 파이퍼가 저는 뭐 미디움 굵기에 뭐 고기와 빵은 반만 잘라주고요. 더 복잡하게 그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다는 받아들여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콩을 나눠주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네. 고기를 미디엄 레어로 굽는 것보다 네네네. 콩을 노란색, 초록색을 나누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한 그렇죠. 뭐 일인데. 크게 막 다른 건 아닌데 아. 네, 극 중에 이제 쇼펜이 지금 7살의 지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 연출자가요 카메라를 찍을 때도 굉장히 산만한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도 막 1초 넘기지 않고 그냥 팍팍팍 바뀌고 카메라 구도도 바뀌고 그런데 우리는 딱 봐도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자꾸 괜히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느리고 음. 이 사람은 까다롭고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예, 카메라 기법도 또 그렇게 가져간 네. 거죠. 네. 그 쇼니 동요할 때 식당에서 네. 그 본 시리즈 제이슨 본 시리즈 보시면 예, 예, 갑자기 줌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막 흔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거기 나와요. 지금 막 쌤이 막 이거 싫다고 이러는데 막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새로운 거 궁금하고 막 친구들이 가는 데 가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외식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외식하는 날 아빠 우리 한 번만 그 뭐 버거 먹으러 가면 안 돼? 왜냐면 항상 팬케이크 집에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수요일은 팬케이크 날 뭐 이렇게 있는데 팬케이크 맛있지. 네, 팬케이크가 아니라 버거를 먹으러 아이가 원하니까 아이의 바람을 들어주러 갔는데 갔구나. 팬케이크를 여전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버거집에서. 햄버거 집에서. 네, 네. 그러니까 팬케이크 없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김현 케이스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오히려 나는 똑같은 거 먹고 싶다고 아.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 속에서 쌤이 약간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의 그럴 수 원픽 있지. 장면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딱 이제 아까 우리 첫 장면에서부터 명장면 연기. 아까부터 정말 메소드 연기. 네, 그 아이의 아빠인데 7살 지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아이는 앞으로 더 훌륭한 조건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장면에 딱 맞는 법률 쟁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뭘 계속 뒤로 넘기고 있어.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야. 코너 마지막에. 영화가 끊어지니까. 네, 예, 마지막에 영화니까. 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다코타 패닝이랑 쇼 펜 얘기 너무 많이 하느라 미셸 파이퍼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미셸 파이퍼 참 좋아하는데. 미셸 파이퍼가 58년생이잖아요. 네네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우리 2부 끝나고인가 그 마이클 네. 잭슨 노래도 나왔지만 마이클 잭슨이랑 동갑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아니, 동안이지 그러니까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미셸 파이퍼는 우리 뭐지 배트맨 그 네. 2에서 리턴즈. 네. 캐드먼을 연기했던 모습도 많이 익숙하지만 네. 영화 울프에서 잭 니콜슨과 함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잭 니콜슨과 같이 연기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훨씬 이후에도 계속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아요.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진짜 그 영화 울프 때 늑대 인간한테 물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늙지를 않아 이분. 맞아요. 네. 좀 대단한 그 연기력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이 영화에 출연한 예. 재밌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예. 이 영화의 연출자가 제시 넬슨이라고 제시 넬슨. 네, 스토리 오브 어스, 뭐 스탠맘, 줄리아 예, 로버츠 나왔던 스탠맘. 그런 작품 만들었던 감독인데 스토리 오브 어스에서 이제 미셀 파이퍼하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미셸 파이퍼가 이 제시 넬슨 감독이 쇼펜하고 아이엠 샘을 찍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미셸 파이퍼가 하고 싶은 거야? 쇼펜하고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시 넬슨에게 가서 함께 연기하고 싶은데 나를 좀 캐스팅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사가 된 거죠. 근데 쇼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전 초창기에는 악동 이미지가 있지만 네. 워낙에 진지하고 예. 또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펜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나 감독들이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리코리시 피자 같은 경우에도 쇼펜이 잠깐 등장해서 한국말로 도곡산 영화 너무 네, 좋던데요.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제 쇼펜 생각하면은 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고 뭉치에
그 마돈나랑 이제 결혼했을 때도 여러 가지 네.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그쵸. 아마 이제 동생이 이제 불행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네네네네. 나서 네. 지금의 모습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된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이 인간 쇼 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김현 KG가 좀 오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 헐리우드 흥신소 아, 들어갑니다. 흥신소. 일단은 아버지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 쇼펜의 매력이 일단 그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출신의 완전 이 뼈대부터 완전히 배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영화 감독 겸 배우였는데 엄마도 배우였고 또 형 마이클 펜은 뮤지션. 그 마이클 펜이 그 OST에도 참가했어요. 이 영화. 그리고 아이엠 쌤의 네네. 그 세상을 떠난 동생 크리스 펜도 배우였고. 크리스 펜. 근데 그 쇼 펜의 데뷔작이 뭐였냐면 아빠가 감독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뭐지? 그 감독한 작품이 저희 어머니 아시더라고요.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아 초원의 집. 네.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네, K본부에서 맞아요. K본부에서 했었어요. 국내 TV에서도 방영이 네, 됐죠. 맞죠. 그 주인공 조나단. 네. 조나단 머리 길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쳐봤더니 되게 그 이미지가 예. 세월에 풍화된 것처럼 아. 해상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배우가 1989년에 위아노 엔젤스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랑 연기를 하고 93년엔 다 아시는 칼리토. 칼리토에서 알파치노랑 연기를 하는데 연기력으로 전혀 안 밀립니다. 대단한 영화였죠. 완전히 네. 떠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불후의 명작이죠. 데드맨 워킹. 여기서 연기의 끝을 보여주고 네. 이제 상들을 확 휩쓸다가 97년에는 깐에서 또 나무조연상도 받고 뭐 우디 앨런이랑 모큐멘터리도 찍고 이러다가 아이엠 샘으로 노미네이트까지는 돼요. 아카데미가. 그런데 결국에 2003년에 미스틱 리버 결국에 그걸 땁니다. 미스틱 리버. 정말 겸손해지는 제목이에요. 네네네. 정말 좋은 기가 영화야. 근데 쇼펜은 또 사생활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어. 그 저는 쇼펜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마돈나가 아니라 로빈 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빈 라이트. 로빈 배우 라이트. 로빈 라이트. 네. 왜냐면 한때는 로빈 라이트 팬이었죠. 그래서. 네. 14년간 결혼 생활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진짜 오래 했고요. 정치자분들 로빈 라이트 하면은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쵸. 포레스트 검프의 네, 그렇죠. 그녀입니다. 제니, 그녀. 제니. 예, 제니입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에도 원더우먼 등장하고. 안티오페. 예. 네. 그 1985년에 마돈나랑 결혼하고 4년 뒤에 이혼을 하는데 예. 87년에 음주운전하고 폭행으로 6개월 실형을 삽니다. 그리고 91년부터 로빈 라이트랑 사귀고 동거를 하는데 그 96년에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2007년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해요. 그러더니 또 2008년에 재결합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2009년에 헤어지려고 법원에 갔다가 3주 뒤에 또 취소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지. 그리고 또 2010년 7월에 완전 이혼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의 연인이고요. 둘 사이 애도 둘이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누굴 사귀느냐? 2013년에 샤를리즈 테론과 사귀입니다. 예. 18개월 사귀다가 약혼까지 했는데 2015년에 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호주 출신 배우 레이라 조지와 사귀다가 2020년 7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결혼을 하는데요. 다음해 10월에 또 이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혼 보도가 나온 뒤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결혼 반지를 계속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쇼펜의 뜻이 아니다. 그 아내인 레이라 조지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할 때는 법원이 판결 내리기 전에 6개월 대기가 의무라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셀럽들이 이혼할 때 오래 걸리는구나. 6개월 대기를 해야 돼요. 오래 걸리는구나. 네, 그래서 3월 말쯤 아마 이혼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결. 올해 한결이요? 뭔가 이제 사회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아직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문제아 생활을 계속하고 네. 있다라고 근데 진짜 결론 신기하게 그 여배우들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도 그렇게 쇼펜한테 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잠깐 놓친 게 2011년도에 스칼렛 요한슨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스캔들 있었어요. 24살이나 어린데. 네. 그럼 로빈 라이트랑 사귄 이후에는 감옥에 안 갔나? 그 뒤로 안 갔어요. 그럼 진짜 로빈 라이트가 많이 사람 만들어줬네. 가긴 갔죠.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실제로 안 가야지. 네. 근데 이 쇼펜이 계속 개가천선했다 이런 네, 얘기 하는 게 개가천선했다. 2012년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총회 평화 인물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너무 웃기는 거야. 나는. 자리가 사람을 대단하네요.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그러게요. 막 그렇게 폭력을 가하던 그 맞아요. 문제아 쇼펜이 기억이 생생한데 네네. 노벨 평화? 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평화의 인물상. 네네. 아무튼 우리 평화롭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예. 쇼펜의 매력이 뭘까요, 대체? 저 성격이요. 성격. 인상파 카리스마 배우인데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그
샷을 보시면 전 세계 그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 철모를 쓰고 맞아, 그 맞아. 우크라이나 봤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딱 앉아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예. 와, 그 영화예요. 룩이 너무 멋있는 배우다. 그렇죠. 네. 허남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지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도 예. 자기가 영화에서 연출을 하거나 연기할 때는 정말 진지해요. 자기 일하는 영역에 대한 네, 프로페셔널한 거기에서는 진지함. 사고가 전혀 없어요. 아. 네, 뭐냐면 그걸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 사생활적으로 만나는 건 문제가 많아도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예, 쇼펜만큼 진지한 배우가 없으니까 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독들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구만. 네. 어때요? 이 사람이 상복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치. 우리 지금 아까 우리 김현규 쭉 네, 옮겨줬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참 상복이 많은 배우가 있고 상복이 많지 않은 배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도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것과 또 그 연기 정말 생소한 걸 해도 그걸 다 해내는 그런 그쵸. 게 어떻게 보면은 딱 프로페셔널해서 맞아요. 오히려 여자들은 그런 면에 좀 끌리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다. 일할 때 진짜다 할 때도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뭔가 그 지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도 있는데 네네. 동시에 그 미스틱 리버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 네네. 그 약간 짐승 같은 모습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그때 2003년도 되게 네. 무서운 짐승 같은 모습 있잖아요. 네네.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뭔가 약간 움찔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게 뭔가 이 매력이 그리고 미스터 리버 이후에는 그 하비 밀크, 그러니까 밀크라는 맞아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성소수자 최초로 이제 예. 의료화된 인물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기로 메시지를 전달을 맞아요. 해요. 음. 그런 배우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지. 밀크 영화 밀크에서 하비 밀크 역할을 그렇죠. 연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 영화도 참 좋았던 기억이 네. 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도 대사가 다 완벽하게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아, 네. 그렇죠. 현장에서 예, 쇼펜에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사를 맞아요. 할 것 같냐라고 해서 음. 즉흥적인 대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쵸.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연결해서 네. 다코타 패닝이 왜 그 천재 아역 배우라는 얘기를 듣냐면 어. 얘는 쇼펜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극 중에 쇼펜 아버지가 할 때마다 다코타 패닝 잘 받아서 연기를 하고 오히려 리드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코타 패닝의 연기가 이 IM쌤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구만. 네. 이후에도 계속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좀 안타까워. 네. 너무 귀여웠어요. 네, 어릴 때. 너무 그러니까. 귀여워서.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예고해 주셨던 네. 한국판 IM쌤 사건이 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사건은 한국인 아버지, 부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어. 서로 이제 별거를 먼저 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이혼 소송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기간 동안에 내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당시에 이 사건이 끝날 당시에는 만 4세 여자 아이였어요. 완전 애기네. 네, 그러니까 만 4세니까 6살 대화가 다 통하긴 네네네.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원심, 그러니까 이 우리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그 항소심 재판부는 본 거예요. 엄마가 한국어 소통이 좀 어렵고 그리고 거주지도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력도 좀 아빠가 낮고 하니까 엄마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뺏어서 아빠한테 양육권을 준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아니 아이를 키우고 있던 아이를 단지 한국어 능력이 어눌하다고 해서 뺐을 거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엄마가 비록 뭐 경제력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월세긴 하지만 집도 거주지도 이미 마련을 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냥 임시 거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자 변경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 양육자 변경을 하려면 정말 아이의 복지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단순히 조금 더 나은 경제력만으로 아이를 갑자기 엄마에게서 떼어낼 수는 없다. 다시 판단해라라고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러네. 이 IM쌤에서도 아이가 좀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게, 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게, 아이의 독방을 가질 수 있게, 네네네. 뭐 아이가 더 많은 뭐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지적 능력이 뛰어난 뭐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그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네. 원심에서는 아빠,
아빠한테 보내라. 항소심 엄마. 네, 그러니까 아빠가 키우고 있으면 아빠가 뭐 키워도 상관없을 텐데 아빠가 키우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이 굉장히 긴데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통 양육권이 가거든요. 예. 근데 원심에서는 이혼 소송 내내 그동안 내내 엄마가 담당한 양육권을 뺏었다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럼 대법 원심이. 판결까지 끝난 거네요? 파기환송됐으니까 파기환송됐으니까. 이제 항소심 다시 이제 양육자에 대해서는 다시 정하는 판단은 다시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좀 뭔가 유사점이 있네 정말. 네, 완전 비슷하죠. 희한합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2번 다코타 패닝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꼭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해야죠. 건강하십시오. 네.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나몽 영화평론가, 김유한 KG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준범님, 제가 오늘 기름값을 아껴보려고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은 어떻게 했는데 이 퇴근이 걱정이네요. 제가 왕복 30km를 좀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잠 잘 올 것 같네요. 아니 3km도 아니고 30km를 당연히 힘들죠. 아유 너무 욕심 부리셨는데. 아유 30km. 오늘 진짜 그냥 꿀잠 자실 것 같습니다. 꿀잠. 푹 주무시고 내일은 아마 좀 쉬셔야 될 겁니다. 많이 땡기실 것 같은데. 8024님, 웅디 버스 좌석 통로 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안쪽에 앉아 계신 분이 나가려고 일어나시길래 편히 좀 가시려고 저도 일어나서 통로로 나왔는데 아니 후다닥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는 고개를 돌려버리시네요. 저는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소심해져서 그냥 버스 맨 뒤에 서서 퇴근했습니다. 아이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 많이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에서 이런 일들 많죠. 그냥 이제 이해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있나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8024님. 너무 속 많이 상하지 마시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8735님이 청해주신 M4의 널 위한 멜로디 듣고 올게요. 아유 좀 오랜만에 들었네요. 4922님이 청해주신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1007님, 지난 주말에 목포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쭈꾸미 낚시를 했는데요. 낚싯대를 넣기만 했는데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났는데 파도 때문에 이 배멀미가 심해서 한 50마리만 잡고 남편이랑 배안 휴게실에서 잠만 자고 왔네요. 그래도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진짜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 낚시. 즉석에서 드셔야 맛있었을 텐데 멀미를 하셨다니까 드시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도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서영님, 저희 집 베란다를 개조해서요 드디어 오늘 홈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때에 따라 분식집도 되고요 호프집도 되는데요. 첫 손님으로 새남매가 주문한 떡튀순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지금은 두 번째 손님이 남편이 주문한 쥐포구이의 생맥주 그리고 골뱅이 소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 부부 결혼 10주년인데요. 이렇게 홈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인 거겠죠? 베란다를 개조해서 저는 첫 문장만 읽고 베란다 개조해서 카페 문 열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세상에 너무 찌들었군요. 댁에서 이렇게 또 재밌는 걸 하시는군요. 아이들이 이런 거 진짜 오래 기억하실 텐데. 아마 요거 공사할 땐 좀 힘드셨을지 몰라도 참 잘하시는 일 같습니다.
거기서 가족들끼리 진짜 많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정님이 청해 주셨어요. 퍼프데디의 I'll be missing you, 그리고 7345님이 청해 주신 아담 램버트의 Time for Miracles 두 곡 듣고 올게요. 내일은 맛집 탐방 노탁스의 맛맛 코너 있는 날이죠. 햄버거 맛집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저 오늘의 엔딩송 배경옥님이에요. 어제가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었어요. 요즘 일은 없어서 한 달 뒤에야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동네 공원에 와서 운동하면서 허지웅쇼 듣고 복잡한 마음 힐링하고 있습니다. 김윤아의 봄이 오면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우리 배경옥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